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이 문재인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비교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그리고 조명래 단국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획관님께서는 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부분을 주로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예, 주로 주거지 재생 분야를. 주거재생 분야. 그렇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상당히 오래됐죠?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개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만 짚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일찍부터 도시재생에 관심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도 일찍이 만들어서 금년에 이제 한 3년 차 접어드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대표적으로 뉴타운에서 이제 전면 해제를 했던 최초 사례인데 창신 숭인 지역이라고 종로구에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시범 지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언제부터 했죠? 그게 지금 금년까지 이제 4년 차. 그럼 어느 정도 성과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백남준 생가 옛날에 생가였던 지역을 이제 저희 찾아서 다시 한옥식으로 복원을 해서 기념관을 만든다거나 또는 거기가 이제 봉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서 거기에 이제 봉제 박물관 또 봉제 거리를 또 활성화시키고 봉제 산업을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재생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7017을 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이 중림동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대 중림동, 회원동, 남대문 시장 그 부분 전체를 이제 도시 재생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그건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중림동 쪽은? 중림동은 지난 25일 한번 발표가 됐었죠. 거기에 이제 송기정 남승용 그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시 재조명하는 문제. 또 약천성당 있습니다. 약천성당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7017가 연접되어 있는 가로변 이런 부분들의 보행로 또 역사암나 탐방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개설하는. 그래서 지역 전체가 7017 주변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주거지 중에서는 창신 숭인이 이제 최초로 시작했다면 또 이런 거점으로 해서 7027이 중심이 돼서 서울역 일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방촌도 있고 해방촌, 성곽마을. 가리봉 잘 아시네요. 성곽마을. 가리봉도 좀 특수했던 것 같아요. 가리봉도 거기도 이제 뉴타운 거기도 해제 지역이에요. 해제 지역인데 이제 거기는 조금 특이한 게 벌집들 옛날 과거에 그랬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걸 이제 리모델링한 케이스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이제 살릴 거냐. 그리고 조금 특징이 있는 것은 중국 동포들이 워낙 거기 한 70%.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역을 살릴 거냐. 그런 부분들이 과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기획하고 정책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거와 같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말씀하셨던 것,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도시를 재생한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예를 들면 뉴타운식으로 어디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살 수 있고 새로운 환경과 어떤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정리를 대충 한 것 같은데. 제가 가볍게 한번 가볍게 기획관이 정확하게. 재생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 건데 그 살리는 것을 도시 조직이나 또는 거기에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산업 거기에 생태계. 산업 원래 있던 여러 가지 산업들,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 공동체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다시 살리자. 그게 도시 재생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리적 환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시 재생은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에서 이제 새로운 일종의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우리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고민은
이미 참여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여정부 때 우리 국토부가 향후 이제 우리 국토정책의 중요한 이제 그 하나의 내용으로 10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정책이었습니다. 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정비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 이제 간헐적으로 썼던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철거형 대규모 정비 네. 이런 것들은 성과가 많았지만서도 네. 원주민을 이제 뭐 축출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공동체가 파괴된다든가 너무 이렇게 사업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큰 평수 이런 이제 주택이 공급되면 주로 있는 사람만 이제 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고 말이죠. 예. 거기다가 뭐 사업성이 이제 있으면 약간 부동 시장이 좋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이제 네. 사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이라는 그 개념과 정책은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2014년에 이제 재생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까 기획관 말씀하셨던 네. 선도 사업을 이제 몇 군데를 했죠. 그 서울 같은 경우에 바로 장신숭인 같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아직도 이게 전국적으로 막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막 불을 붙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아마 서울시가 우리 이제 박원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게 뭐 뉴타운이라든가 대규모 어떤 그런 철거형의 어떤 그런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는 사람 중심의 마을 중심의 그런 이제 재생을 하자 해서 출구 전략 이후에 대안 사업으로 이걸 이제 가져왔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서울형 도시 재생이라는 그 모델을 정해가지고 한 4가지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서울시 전체 한 28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네. 올해도 한 13곳을 선정했습니다. 네. 거긴 뭐 경제 기반, 그 다음에 근린 재생 뭐 네.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양년도 모두 평가할 때 선정할 때 제가 위원장 또 맡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 깊이 관여되시군요.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관리라든가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도시재생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이것이 도시재생이다라고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릅니다. 아직은 이르다. 왜냐하면 옛날에 철거형 정비라는 것은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다 건물 지으면 분명히 이제 모습이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또 추진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지금 짜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도시재생은 이른바 장소 중심의 통합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 기본 틀을 지키되 네. 뭐 이렇게 물리적인 주택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동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전체 다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길을 만들어주면서 네. 하나하나 지금 다듬어가는 준비해가는 뭐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단계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것을 네. 전국적으로 좀 확장시키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공약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도시재생 사업, 지방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주민 공동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협력하에 이룰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요, 기획관님. 지금까지 하여튼 이제 서울시가 지방 정부로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간단하게 그 성과를 평가한다. 그럼 과제라든가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시작한 도시재생 지역이 특히 주거지 같은 경우는 네. 뉴타운 이런 해제 지역이나 재개발 해제 네.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이루다 보니까 처음에 네.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네. 근데 그 재개발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그런 갈등, 네.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지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화두를 갖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그 갈등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상당 시간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건 또 뭐 네.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풀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만나게 하고 네. 또 교육하고 또 같이 행사를 하고 네. 같이 또 일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네. 뭐 한 1년, 2년씩 그 걸리는 그 부분이 제일 이제 힘들어서 결국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일치된 네. 그 과정이 제일 힘든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재생 자체가 이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건데 재개발이나 옛날에 뭐 뉴타운은 어느 순간에 다 흘고
몇 년 후에 가보면 아파트로 바뀌어 있으니까 성과가 딱 드러나죠. 이렇게 바뀌는 그런데 이제 그 익숙해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재생한다고 했는데 몇 년 가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참 왜 성과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여주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생은 어느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마라톤이라고 그랬거든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정말 긴 그 호흡을 갖고 가면 근본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바라는 그런 마을이나 공동체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이 됐잖아요. 서울일성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서울시나 우리 기획관님이나 이 방송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물론 후보 시절에도 도시재생 사업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상으로. 자, 문재인 정부에서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도시재생과 뉴딜이 이제 결합된 그런 명칭인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서울시가 하는 그런 소단위 정비 사업을 이제 많이 확장시키겠다. 전국적으로 연간 한 100군데 정도를 정해서 그동안은 조금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가시적인 성과가 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규모를 좀 좁혀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적인 효과가 분명하게끔 그런데 뭐 단독 다세대 같은 것을 허물고 거기다가 뭐 4, 5층짜리 건물을 짓거나 혹은 공동체 시설을 갖춰주거나 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좀 팍팍 밀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뉴딜이라는 것은 그걸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리가 나와요? 옛날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것은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대규모 사업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조그만 집수리라든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수선이라든가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게 큰 기업이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제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이제 창출을 하면서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주택의 재생만이 아니라 공동체 재생, 뭐 코미디 시설을 복원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시설을 만들고 난 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지만 그래도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한 39만 정도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하게 되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고 하는 이 종합적인 어떤 목적을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은 실제로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지금 관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특히 또 이제 지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그러니까 합의, 소통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서 집행했을 때 그것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지 그런 좀 이번에 우리 아직도 뭐 정책이 완전히 이렇게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서울시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되게 이렇게 그 이제 구역이 한 동네 정도로 우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권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이게 굴러가기 힘듭니다. 사업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한데 요번에 좀 사이즈를 적게 했어. 특히 이제 저축 노후 주거지라든가 주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비가 아주 시급한 지역들 이런 지역을 사업이 조금 소단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예컨대 뭐 우리 이제 정부로부터 예컨대 수리비를 지원받아서 하거나 이렇다 하면 요번에는 한 곳에 한 1,000억 정도의 어떤 물론 평균적 개념입니다만 뭐 정부 재정이든 혹은 무슨 뭐 주택도시기금이든 혹은 뭐 공사가 들어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사의 어떤 그런 돈이든 이 돈을 좀 선도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마주물 사업을 하면서 길이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뭐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주민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뭐 소 단위로 뭐 예컨대 뭐 5필지, 10필지 단위로 이제 주택을 개선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 하던 방식과 좀 차별점은 좀 중앙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확실히 하면서 외부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 부분들이 촉진됐으면 하겠죠. 그렇죠. 규모를 조금 더 이렇게 단출하게 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들을 물론 이제 서울시가 그동안 사실 해왔던 사업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표준적인 어떤 모델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가. 만약에 새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50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에. 이러한 재정 지원을 과감하게 도시 재생 사업에 투입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존에 하던 이러한 도시 재생 사업과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차피 저희는 항상 뭐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해주면은 지금 서울시가 하는 그 도시 재생 사업이 더욱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에도요. 네. 저희 창신 승인 같은 경우 이제 네. 그 200억이 투자되는데 100억을 지금 중앙정부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100억 해서 네. 큰 넓은 지역에 이제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에 100억 투자하고 저희가 시에서 100억에서 200억 투자는 사실은 그게 들어가서 보면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그래요.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재정 투자가 되면 보다 조금 규모 있게 네. 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네. 또 그 재정 외에도 그런 지역 내 국공유지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도 결국 재정의 뭐 하나 일환으로서 그런 국공유지 하나도 저희가 그 재생 사업하면서 사용하려고 보면은 또 절차들이 복잡하고 중앙정부에 허가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국토교통부하고 큰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하고는 좋았고요. 예. 이 땅 사용하는 데는 또 기획재정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토부하고는 사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런 제도, 그런 그 절차 이런 네. 부분까지 같이 고쳐주면 네. 그 다음에 재정까지 같이 이제 많이 대폭 증액을 해주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참고로 네. 원래 이제 우리 서울시가 2단계 이제 그 사업 지역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 경제 기반도 있고 근린 시가지 중심형 뭐 일반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서울시가 5년간 500억을 이제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50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린 그 시가지 중심이라 조금 시가지 중심에서 근린 주거 지역을 이제 개선하는 거긴 한 20억 정도. 5년간 한 200억, 10년간 하니까 200억을 투입하니까 5년을 하면 40억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린 재생 일반형 같은 경우는 100억이니까 한 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번에 지금 한 군데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1,000억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을 지금 곱하기 뭐 수십 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량이 아마 쏟아지면 아마 사업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속도를 네. 가지고 아마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잘 통과돼야겠네요, 그죠?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될 거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제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죠? 예, 그때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게 특별법 만들어졌는데 그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네. 한 1년에 한 1,500억 1,500억 정도가 총액이. 국가 예산으로 예. 지금까지 이제 책정이 됐던 것. 교수님, 만약에 지금 벌써부터 그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시 재생 사업을 새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네. 부동산 투기, 그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들리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런 토론이라든가 네. 이렇게 더 부동산 분야 이렇게 토론을 나가 보면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새 정부의 새로운 어떤 부동산 먹거리 어떤 정책으로 쭉 보고 있는데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저층 주거지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사업이 제일 된 이야기는 그건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정부가 엄청 재정 쏟아붓고 네. 또 각종 제도적 어떤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다 열채를 짓던 것을 20채, 30채 짓도록 하면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외지인들이 그걸 이제 노려가지고 미리 이제 집을 사거나 네. 혹은 뭐 처분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은 정부가 처음부터 아마 예주시를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싹쓸이 뭐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를 여기서 만약 반복하게 된다면 이 정책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젠트리피케이션 요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네. 후보 시절에 이미 그 정책을 발표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제시됐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면 임대료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이기 네. 때문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그런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이렇게 짓게 되면 그걸 이제 SH 같은 데서 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임대주택을 그 사는 세입자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정부의 이제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네. 뭐 수수료비라든가 뭐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가옥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세놓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높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여러 공공 혜택을 받고 예. 주택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임대인 내진 집주인들이 임대를 낮춰내고 네. 그다음에 그 세입자들의 어떤 주거 기간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뭐 그런 이제 것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서울시에서 쭉 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혹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이제 현재 현행법으로는 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그 해방촌 같은 경우 네. 이 신흥시장을 저희가 고기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상생협약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우리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도 네.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산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네. 지역 자산이라 그래서 이 상가나 이런 소규모 이런 점포들을 그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이제 그게 중심이 돼서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 네.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제도화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토론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임대료를 통제하는 방법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논의돼 왔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임대료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에 대한 어떤 법제도가 네. 궁극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서울시가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청와대의 그 새로 임명된 사회수석이 이게 아마 컨트롤 타워 하면서 진행하겠다 뭐 그런 언론 뉴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험, 이것도 교수님이 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예, 또 새 정부가 예. 그 이제 여당 뒷받침한 여당이 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글쎄 말이에요. 계약갱 네. 청구권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된 이제 정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되면 이번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지원 그렇겠네요. 관련 어떤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이 도시재생 서울시에서 네.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될 곳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뭐 네. 교수님 말씀대로 뭐 열 몇 곳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디인지는 대충 뭐 예. 이미 금년에 발표했던 네. 예, 그 지역들은 지금 뭐 영등포 네. 또 수유리 얻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네. 14곳 정도 14곳 이미 다 정도. 공개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문지상에 공개된 지역이고요. 앞으로 또 주목받아야 할 지역들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재생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도 할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요즘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광화문 광장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중에 있는데 뭐 청와대를 뭐 광화문으로 예, 옮긴다 그러면 그런, 광화문 광장 예, 조성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넓게 보면 재생입니다. 도시재생. 그래요? 도시재생을 주거지의 일부를 뭐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시를 어떻게 다시 살리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서울역 일대랄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네. 그 외에 저희 시에서 관심이 많고 또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지역들은 두 가지로 이거를 어느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재생을 다 하나씩 구역 지정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네. 그런 그 뉴타운 해제나 여러 해 동안 공공에서 케어하지 못한 부분들은 기초생활 인프라라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또 소공원이나 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집수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법들 이것도 저희는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재생의 아주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예. 같은데요. 기획관님도 저희가 들을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교수님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 뉴딜은 상당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용을 하는 더구나 정부 재정이 많이 투여되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시를 완전히 바꾸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인 좀 지혜를 합쳐가지고 정말 성공 모델을 우리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정부하고 결합, 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지방정부하고 결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중앙정부가 뭐 헤드쿼터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 네. 움직이는 건 다 글쎄 지방으로 말이에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류훈 서울시 기획관 그리고 조명래 교수였습니다.